특수본이 출범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 송치하는 등 실무 책임자 28명을 입건했습니다만 윗선 수사 없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장고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특수본 수사 결과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74일여 만에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혹시나 했는데 사실 역시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어떤 진상,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건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한 어떤 진상은 뭐 군중 유체화라든지 또는 압박성 질식사라든지 이런 표현들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네. 뭐 또 다른 어떤 진상이 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어떤 진상 규명이라는 어떤 요구에 합당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결과였느냐라는 건 좀 미진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28명 입건이었지만 그중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언론에서 요구하거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윗선의 책임 규명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점. 네. 그 점은 뭐 오랫동안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유족들도 지적을 해왔는데 지난 11월 기사를 보면 이제 곧 할 것이다. 이제 곧 뭐 확대를 한다. 특수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그런 그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없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일어났냐면 검찰이 자신의 어떤 치부에 대해서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사가 저지르는 그런 범죄라든지 또는 책임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감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고 도리어 덮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수본을 바라보는 건 그러면 경찰은 제대로 할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들의 책임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어떤 업무 방기라든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정말 수사를 해서 결과를 냈어야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경찰의 이번 특수본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상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였습니다. 네, 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이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사 결과 또 23명 검찰 송치한 부분에 있어서 윗선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이 참사 이후에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결과 듣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본 유가족들이 아마 그 분통 터져 할 겁니다. 진짜 국민들도 이렇게 윗선에 대한 수사를 안 한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서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예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1월 한 달은 여당조차도 책임론들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장관을 감싸고 들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수본의 중간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견됐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윗선들을 불러서 한번 소환해서 그 조사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또 유가족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더 나오고 또 어떤 책임 규명이 더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검찰로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요. 어차피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특수본이 꾸려졌을 때 우려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결과로 이렇게 보니까 참담하기도 하고요. 이제 국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만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꼬리 자르기 식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특수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경찰청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직위에 있는 기관들이 또는 그런 이 업무의 최고 책임자가 다중 위험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재난과 전혀 다른 그런 그 형태의 재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박성 질식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할 정도의 어떤 참사로 이어진 건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고요. 그런데 법을 보니까 그런 것에서 미리 이것을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이것 자체를 경계를 한다든지 구체적 주의를 꼭 의무화하는 그런 그 재난안전법상의 그 기절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재난안전법을 들여다보면 포괄적인 어떤 구절들은 많아요. 책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지금 새 장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혹은 청장의 책임이 없다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것은 책임에 대한 문제, 그 장관의 포괄적 책임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이거 단지 뭐 법의 구절 유무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협의로 이걸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일단 이런 아쉬움도 많지만 이후에 이제 경찰은 검찰에 넘긴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해 놓고 지역에 국한해서 용산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총장도 누가 봐도 구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불구속 송치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관도 중대본부장입니다. 사실은 넓게 보면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하면은 이런 공동정범의 그 법리도 적용해서 수사를 할 법한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미 좀 예견됐었고 또 그리고 이런 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또 수사하는 과정이 또 유가족이나 국민들을 또 보여주는 얼만큼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또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결과가 뭐 더 나은 결과가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유족들은 어제 뭐 국정조사 2차 공청회만 보더라도 울분을 계속 터뜨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경찰이 제머니 못 깎을 거다라는 건 어쨌든 경찰의 조직 속에서 경찰의 총책임자를 소환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 언론이 주시했던 것이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몇 가지 어떤 그 수사 자체는 아예 검찰로 그냥 이관을 해버렸습니다. 경찰 스스로 지금 이 특수본이 스스로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는 검찰의 기대를 또 걸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인 어떤 측면을 넘어서 검찰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아쉬웠던 부분들, 소환조차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어차피 행안부 장관도 경찰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 책임자죠, 수장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경찰이 지금 비판을 받는 대목을 정무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느냐, 어떻게 보안 수사를 이어가느냐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밝혀주셨던 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어떤 부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수사 결과는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조특위에서 해왔던 3번의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대책 마련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까지 가고 또 헌법소원 가고 하기 전에 도덕적인 책임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에서 여러 가지 또 특별법 마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좀 더 논의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쟁보다는 철저한 진상 규명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좀 당 내부적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 표명한 이후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 딱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 더 남아있죠. 아. 진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자, 지금 첫 번째 단계 사의 표명에서 바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우리 보통 조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갈 데가 있어갖고 당장 사표 내고 떠나는 사람과 아니면 그래도 연봉을 올려준다 해서 네. 그래 그럼 남아있을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사의 표명만 하고 지금 며칠 후에 사직서를 냅니다. 이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즉 대통령이 딱 받아들여주면 대통령이 나 나가라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네. 하고 나와서 명분을 삼을 수 있고 아니고 반려를 하면 대통령이 날 이렇게 아낍니다 하고 계속 장관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을 또다시 대통령실로 밀었다. 이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과 척을 졌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바로 지금의 사직서 제출.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대통령의 행위로서 나의 명분을 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의도대로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진짜 이 저출산 고령위원회에 진짜 이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저는 사직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한번 일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보낼 생각이다 하지 말아라라는 생각이면 사의 표명 때 사실은 했었어야 됐다. 근데 거기서의 시그널은 뭐냐면 참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멘트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입장이 약간 선회됐어요. 입장을 선회한 건 뭐냐면 도리어 설득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일할 수 있게 설득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그 이슈를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대통령실이 반려할 가능성 크다고 보세요? 네,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정무직입니다. 뭐 사직서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무직은 의사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지금 일주일 기간 정도의 또 유예 기간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또 갔다 외국 순방을 하고 오신 다음에 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긴 한데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명절 지나고까지 이런 상황을 좀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고심도 하고요. 네. 친윤계의 표가 당원표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친윤계의 이 당원들의 표심을 거스르면서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반려하면 또 이 나경원 의원도 그 고심 끝에 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런 좋은 기회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그 나경원 의원을 보면서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도 좀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패는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 모두 앞서서 잠깐 나 전 의원이 이 시간을 좀 즐길 수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죠. 지금 정말 나가서 그 공천권을 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자리인데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나가고 싶지만 친윤계를 거스르면서 친윤계의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고심하면서 또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나경원 의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또 이게 또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또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즐기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나 전 의원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 힌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론조사예요.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최근에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가 뭐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1월 7일부터 9일이거든요. 그때가 사실 파동,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파동이 막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기보단 그 막 부글부글 하던 시기에 질문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응답한 사람들이 그 부글부글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답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아,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한 2, 3일은 있어야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진데는 이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가 첫 번째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듯한 그런 사건이 당원들에게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그 결과가 자맹의 하나의 어떤 그 다음 모멘텀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결과가 계속 30%대를 유지한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를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나를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아마 결과를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을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떨어졌다 한다면 내가 제 2의 길을 가야 되겠다. 또 다른 어떤 모색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김기현 의원 휴대전화 화면에 나경원 미팅 괄호 전화요라는 메모가 언론사에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자고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네. 다른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야 좋습니다. 다자간에 해서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시키면서 자기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연히 양자간 안철수 의원과의 양자간 대결을 원하겠죠. 그러면 원사이드하게 자기가 50%를 넘긴다고 계산하고 그러면 양쪽 다 나 의원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안철수 의원은 나오게끔 설득하려고 하고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안 나오게끔 설득하려고 하고 그 설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공천권이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 즐긴다는 표현이 걸맞다.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양쪽에서 나한테 설득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지셔닝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키는 나 전 의원이 지금 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미팅 전화라고 하면 불출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의 일환일 테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 전 의원의 결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만큼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뭐 그 당원들이 또 표심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근데 더 유리하게 나 더 전 의원 오히려 쪽으로 더 저는 갈까요? 유리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이만큼 관심의 초점 그리고 모든 뉴스에서 요즘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당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원들이든 또 민심이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조사에서 이게 내려가겠는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는 또 당연히 만나려고 하겠죠.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반대 입장이든 또는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가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맡고 있는데 당연히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참
이른바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간 나 전 의원이 이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신년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뭐 영수회담, 대통령 4년 중임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일단 뭐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그 기자회견은 너무 늦었다. 사실 네.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어야 됐다. 근데 지금까지 회피하다가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신년 기자회견 왜 제가 늦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장수는 자기의 전쟁터로 적을 끌어들여야 돼요. 남이 펼쳐놓은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싸우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쟁터라는 건 바로 윤 대통령이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서 네. 전쟁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뒤늦게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개헌이 쉽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쉽겠습니까? 똑같이 3월 달에까지 끝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선거구제 개편은 네. 법률안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지금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로 사실상 민주당도 찬반이 갈리고 국민의힘도 찬반이 갈리고 이슈화가 돼서 계속 그 이슈로 끌어나갈 수 있는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4년 중임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4년 중임제는 개헌이에요. 개헌이란 건 아시다시피 사실상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야당 대표가 지금 그걸 한다? 참 힘든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이 그만큼의 어떤 비중이 있게 이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무고함만 부각이 될 뿐이지 계속 자신이 이야기하는 정책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형국. 이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큰 당대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자들의 질문도 리스크 질문이 앞장서고 지금 동영상의 싱크도 다 그것만 나머지 뭐 30조 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당의 지금 이 어떤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영수회담은 그럼 가능성 없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수회담이라는 것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어느 정권의 집권 초기에도 대통령이 되면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 대통령도 영수회담은 옛날에 당 대표가 바로 총재이고 총재가 대통령의 시절에나 영수라고 했지. 이건 똑같이 당 대표들이다. 그래서 당 대표를 다 불러서 뭐 지금까지 회담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집권 초기는 더구나 그렇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계속 부르짖는 건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내가 지금 문 대통령의 파트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인지시킴으로써 그런데 나를 또다시 사법 리스크로 끌어들이냐라는 그런 이 명분을 쌓는 그 목적이라는 걸 사실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 좀 회의적인 시각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신년에 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했어야 될 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셨거든요. 지금 민생과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30조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도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히 대통령이 했었어야 될 얘기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중대선거구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금 그 4년 중임제 개헌, 결선 투표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집권 초기니까 이거를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이 제안했으니 이것까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함께 중임제 개헌과 또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국정 연속에서도 또 그리고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정치 개혁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여야 대표들이 지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정이 지금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여야가 싸우고 있을까? 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풀 실마리를 저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거를 무조건 거절을 한다? 저는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 지지율 지금 또 낮아졌다고 오늘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정 지지율도 더 높이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 행보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도 여야 대표의 대화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